자, 교과서 69쪽이고요.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부터 시작합니다. 자, 69쪽 1번 이슬람교와 이슬람 제국이 성립되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가요,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귀족들의 탄압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근거지를 옮기게 됐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죠? 헤지라라고 부르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된 것을 헤지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지라는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으로 지금도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조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렇게 세 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 세 시대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제 첫 번째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칼리프가 어떻게 선출됐죠? 능력 있는 사람. 자기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뽑혀요. 뽑혀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근데 우마이야 왕조는요, 시기가 좀 칼리프 선출 방식이 달라지죠.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 시대의,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하고 나서 성립되게 되는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에게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때는 칼리프가 어떻게 선출됐다? 세습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와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이슬람에 대한 모습을, 그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는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슬람 세력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대신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면제해 줍니다. 뭘 면제해 주죠? 네, 세금을 면제해 주게 돼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받고자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교를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시기에 이슬람이 많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마이야 왕조 시기를 보면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우대하고요,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를 차별하게 됩니다. 자, 위에는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던 반면에 우마이야 왕조는 어때요? 이슬람교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아랍인을 우대하고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를 차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불만을 갖게 되겠죠. 이 불만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바스 왕조에서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볼 텐데요. 아바스 왕조는 위에서 첫 번째 줄, 아랍인 중심의 민족 차별 정책, 이것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이슬람의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아랍인이면서 이슬람 교도인 사람과 아랍인이 아니면서 이슬람 교도인 사람을 차별했어요. 근데 아바스 왕조는 어때요? 차별 안 했어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라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순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많이 퍼지게 되고, 그때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줬고요.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아랍인이면서 이슬람 교도인 사람과 비아랍인이면서 이슬람 교도인 사람을 차별했었습니다. 민족을 차별했어요. 그러다가 아바스 왕조 시기에 가면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의 각각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어디죠? 다마스쿠스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어디죠? 바그다드입니다.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해서 비교해 두시고요. 아바스 왕조는요,
당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전투의 명칭이 뭐예요? 칼라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누가 승리해요?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고 동서교육에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 중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아바스 왕조는 나중에 세 개로 분열이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남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후우마니아 왕조를 세우고요.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파티마 왕조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를 포함한 이슬람 세계가 세 개로 분열되는 모습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바스 왕조는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해요? 몽골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슬람 문화권의 형성입니다. 이슬람사의 특징에서는요, 쿠란과 하디스가 둘 다 책이긴 책인데 성격이 다른 책인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쿠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받은 계시를 정리한 책이고요.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3쪽 볼게요. 여기는 중요하게 잘 읽어보시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슬람 세계의 경제입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국가적으로도 도로망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업에 열심히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해상무역과 이런 육로와 해로를 잇는 모든 무역, 이런 동서교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됐던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바그다드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과 교육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탈라스 전투, 이것을 계기로 이슬람 제국이 주요 교역로를 다 장악하게 되면서 동서무역을 주도하게 돼요. 그 아래쪽으로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해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국은 물론 한반도에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밑에 지도 보시면 여러 가지 교역로가 보일 거예요. 또한 유럽과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모피, 금, 노예 등을 거래하면서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이슬람 세력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넓게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도 나와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의 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성하였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4쪽이에요. 이슬람 문화에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뭐라고 부르죠?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거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반구형으로 된 지붕이 있죠. 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돔, 그리고 아치,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게 바로 모스크고요. 이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와 아랍어 글씨로 장식을 하게 돼요. 이슬람에서도 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모양을 이제 내부 장식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연과학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 중에 숫자 0은 이슬람에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 0을 가지고 와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연금술, 지리학,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는 게 또 이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유럽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로마가 있었고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동로마는 어떻게 됐나요?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뀌면서 계속 오래도록 나라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로마는 게르만, 그 지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러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국들은 금방금방 멸망을 하고 사라져요. 근데 오래도록 지속되는 왕조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로마 지역에서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죠? 크리스트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트교를 프랑크 왕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른 게르만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서유럽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걸 좀 줄이게 되죠.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서로 융합이 잘 되면서 오래도록 지속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황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카롤루스 대제이고요. 카롤루스가 했던 업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2번,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다. 3번, 로마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4번, 카롤루스 대제는 궁전과 수도원 등의 학교를 세워 학문과 문의를 부흥하였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 분열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세 왕국은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돼요. 그 다음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봉건제는 중앙 집권적인 건가요? 지방 분권적인 건가요? 지방 분권적인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78쪽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는요, 주군과 봉신의 관계로 주종관계라고 불려요.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서유럽에서는 계약관계로 맺어진 게 특징이에요. 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쌍무적인 계약관계라고 불려요. 서로 다 잘해야 돼요. 서로 잘못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누구든지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 봉토라고 하는 토지를 주게 돼요. 그 토지가 바로 장원입니다. 이 장원에서 봉신은요,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그 장원에서만큼은 본인이 영주라고 불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주군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운영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장원은 자급자족적으로 살아가는 농촌 공동체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특별한 신분이 있었죠. 농노라고 하는 계급이었어요. 이 농노라고 하는 신분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유재산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 여기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대립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들은 뭘 가지고 대립하나요?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립을 하게 돼요. 결국에 누가 누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죠? 하이니 4세가 교황한테 가서 황제가 교황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돼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나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에서도 또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두 번째는 고딕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돔과 반원의 아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피사 대성당, 페렌체 대성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딕 양식은요, 뾰족한 탑과 화려한 생유리가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건축 양식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82쪽으로 넘어갑니다. 82쪽은 동로마를 이어 나오게 되는 비잔티움 제국의 이야기예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수도는 어딘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수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황제가 나와요. 누군가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2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3번. 성소피아 대성당을 세웠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8세기에 가면 크리스트교 세력이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는데 이들이 분열되게 됐던 문제가 있어요. 그치, 성상숭배 문제입니다. 누구는 성상숭배를 필요하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누구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두 개로 종교가 분열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83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아까 나왔던 비잔티움의 문화인데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아까 기억하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거. 이걸로 인해서 로마법을 집대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성소피아 대성당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림도 보이죠?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데 둥그런 돔이 위에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옆에 첨탑도 보입니다.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가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것도 그 특징인데요. 성소피아 대성당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피아 대성당에는요, 벽 위에는 거대한 돔이 올라가 있고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 위에 보시면 모자이크 벽화 그림도 나와 있죠? 사진 보이시나요? 네, 거기까지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다입니다.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의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야, 너네도 우리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이잖아. 우리 손잡고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오케이 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성지를 탈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전쟁하자고 했던 교황, 전쟁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따라줄까요? 잘 따라주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교황의 권한은 떨어지게 되고요. 교황의 권한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권한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왕이에요. 왕, 황제는 권한이 높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후와 기사들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떨어졌고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되었다. 반면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 왕의 권한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제 더 이상 지방 분권적인 정치가 아닌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예. 자, 오른쪽 보시면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장원이 해체되고요. 기사 계급이 몰락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왕들은 이제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무슨 전쟁? 백년 전쟁. 그리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장미전쟁인데 이 전쟁이 있으면서 이후에 봉건 귀족이 멸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장미전쟁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끼리 싸움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서로의 소모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왕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전쟁 이후의 결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다예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각각 특징이 있었습니다. 각각 특징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기억을 해보시고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줄 밑줄 치겠습니다.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토마스 모어는요,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야, 이 거지 같은 영국 사회, 유토피아라는 이런 세상은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하게 되고요. 에라스무스는 어떤 책을 쓰죠? 무신예찬. 이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고 있는 크리스트교들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소리를 내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에요. 루터의 모습, 칼뱅의 모습,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모습까지 해서 종교개혁의 모습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중국사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사에서는 우리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송, 원, 명까지요. 자, 그러면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 조광윤의 업적을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송태조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어요. 1번,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하였다. 2번, 중앙군을 강화하고 황제 직속으로 두어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3번, 과거제를 개혁하여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송나라 때는요,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이따가 명나라 보시면 신사층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의 지배계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송나라는요, 아까 말했듯이 문인 관료를 우대합니다. 문인 관료를 우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우대받지 못하나요? 무인들이 우대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인보다는 문인 위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점이 생길까요?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송나라는 이 군사력이 약해진 단점을 뭐로 커버하냐면 바로 돈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송나라 뒤쪽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경제력이 아주 큰 나라예요.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세패라고 하는 걸 주게 돼요. 많은 양의 비단, 은 이런 걸 주는 걸 바로 세패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줌으로 인해서 북방 민족을 이제 쳐들어오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북방 민족들이 세패를 받으면 이제 돌아갈까요? 돌아갔다가 그 다음엔 어떨까요? 또 달라고 또 쳐들어오겠죠. 송나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북방 유목민족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뭘 해결하면 될까요? 군사력을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국강병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왕안석은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을 시도하게 돼요. 그가 했던 개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밑줄 칠게요. 왕안석은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 2번,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할 것. 3번, 농민이 곧 병사가 되어 치안을 유지할 것 등의 개혁을 주장하게 돼요. 이러한 개혁 주장으로 인해서 송나라가 변화가 왔을까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안석의 개혁 내용을 보수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해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96쪽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는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해요. 농업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상업활동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행위도 많이 하게 돼요. 송나라는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4개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배웠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체륜의 종이입니다. 체륜의 종이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첫 번째 거고요. 나머지 3개는 바로 송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송나라 때 바로 두꺼운 글씨 보이시죠?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3개의 발명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세계 더하기 종이까지 합쳐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 97조 송해 해상교육 발달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에 무역 사무를 맡아보는 시박사를 두어서 대외 무역을 관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박사라고 하는 것을 둘 정도로 송나라는 해상교역이 활발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해상교육을 하면 뭘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활동을 하게 되죠. 해상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송나라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북방민족의 성장입니다. 북방민족, 여러 가지 북방민족들이 이 시기에 성장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게 돼요. 탕구트는 서화를 만들고요. 여진족은 금을 세웁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네, 요 모습까지 보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유목민족 중에 가장 큰 나라를 만든 잘 나가는 국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은요,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칸의 자리에 올라요. 칸이 우리 농경민족에게는 어떤 자리냐면 왕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칸이 되었다라고 하면 왕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몽골 제국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앙아시아와 서아 등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대하고요. 우리 징기스칸 하면 뭐로 유명해요? 정복 활동으로 유명하죠. 많은 나라 영토를 정복해서 영토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쿠빌라이 칸은 밑줄 치겠습니다.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원이라고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쪽 가면 원의 중국 지배, 여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원의 중국 지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치,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도표 보시면 맨 위에가 몽골인이죠. 몽골인이 제1입니다. 주요 관직을 독점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목인,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하게 돼요.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서역 출신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인입니다. 이 한인과 밑에 있는 남인들이 피지배계층이 되는데요. 왜 남인은 또 구별을 해서 맨 마지막에 피지배계층이 됐을까요? 이 원나라가 나라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송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인들이 가장 큰 차별을 받게 돼요. 거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문단 또 보겠습니다. 원나라는요, 유목민족, 본인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한 파스파 문자, 이런 것을 공식 문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는 과거제가 있기는 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았어요? 아까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과거제에서는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대부가 활약할 기회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의 경제와 서민문화의 발달입니다. 원나라에서도 농업이 많이 장려되면서 또 계속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요. 농업 생산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 추세예요. 무조건 성장했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 비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농업 생산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통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교통로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물자 교류가 왕성해지겠죠. 그리고 또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원나라의 화폐가 지폐인 교초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100쪽을 보시면 동서교역망의 통합과 문화 교류입니다. 101쪽에 있는 지도 보이시나요? 몽골 제국의 크기가 어때요? 엄청 크죠. 이렇게 큰 도시를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 제국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역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역참제. 이 몽골 제국은 중앙과 지방에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관리나 사신을 파견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참제에 의해서 패자라고 하는 통행증을 주게 됩니다. 거기 왼쪽에 그림 보이시나요? 이 패자를 받게 되면 관리나 사신들이 역참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역참제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는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융합이 돼요. 101쪽에 보이시면 그 넓어진 지역이 동쪽과 서쪽에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다 교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원나라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서 문화가 많이 교류가 되면서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도 중국을 다녀가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 이름이 동방견문록입니다.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도요, 책을 쓰게 돼요. 중국을 다녀간 뒤에 여행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03쪽 마지막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의 홍무제의 업적부터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상제를 폐지하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했다. 2번 이갑제를 만들어 향촌사회를 다스렸다. 3번 토지대장과 호족대장을 만들어 세금을 걷는 데 이용하였다. 4번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과거제와 학교교육을 중시하였다. 5번 백성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자, 홍무제 다음에 또 영락제가 나옵니다. 영락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 2번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했다. 그 다음 줄 3번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였다. 4번 베트남을 정복하였다. 5번 정화의 함대를 해외로 파견해서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에서는 홍무제와 영락제의 업적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4쪽입니다. 명나라의 지배계층은 신사층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명대의 대외 교류입니다. 여기는 중요하게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은 사적인 해상무역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명 중기 이후 해외 교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16세기 후반에 민간 교육을 허용하였고 서양 상인들의 왕래도 늘어났다. 이렇게 해금 정책이 허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면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명대에는 은이 널리 사용되었고 여러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내게 하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뭐예요?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는 명나라 때 일조 편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훑어봤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훑어본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은 교과서 다 어디든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